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충주 어린이집 원장 나소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만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공동의 목표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육 영상을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강의 내용은요, 15년 전 초보 엄마였던 저 같은 엄마들에게 오늘의 강의가 기준이 돼서 즐거운 육아를 통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자녀를 키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해서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리를 해야 된다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혹은 내가 육아를 해야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과제 같은 걸 잘 해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면 너무 쉽게 잘할 수가 있겠죠.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요리 레시피를 잘 알고 있으면 준비도 쉽고 멋진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육아 레시피라고 하면 발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이런 아이들의 발달을 알면 육아가 쉬워질 수 있어요. 얘가 왜 울지? 우리 아이는 지금 왜 축구를 좋아하지? 우리 아이는 지금 왜 농구를 좋아하지? 이런 것들이 다 발달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영유아 정서 발달을 중심으로 알아볼 건데요. 그 기초가 되는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이에요. 저하고 함께 육아 레시피, 육아 영유아 발달, 정서 발달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웠어요. 그 중에서 둘째 아이가 18개월 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랑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작은 아이가 총각김치를 손으로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국그릇에 총각김치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너무도 해맑게 할아버지를 보고 씩 웃었어요. 순간 저는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행동을 하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10번, 100번을 해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육아가 계속 반복되는 와중에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 국에 그런 행동을 한 아이를 보고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우는 거지?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쵸? 그럴 때 만났던 이 이론이 이 대상관계 이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기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순한 기질이거나 나랑 성향이 같은 아이들을 키울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나랑 기질이 다르거나 또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아이가 잘 안 하거나 또는 너무 심하게 울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때 그런 부모님들은 더 귀를 쫑긋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자, 대상관계 이론은 영아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이론인 것 같아요. 인간이 대상을 찾고 관계를 맺으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주 양육자와 관계를 맺고 애정을 형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으로 성장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우리의 육아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독립하는 거. 우리 사람은 잘 자라 독립하는 게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이 발달 이론에는요, 발달 단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시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발달 단계를 정상적 자폐기, 공생기, 분리개별하기, 대상 항상성 단계로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를 이렇게 세분화한 발달 단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상적 자폐기는 0에서 2개월까지를 말해요. 공생계 단계는 2에서 6개월, 그리고 분리개별하기 단계는 6개월에서 24개월, 그리고 대상 항상성의 단계는 24개월에서 35에서 36개월까지의
이렇게 발달 단계를 나눠놨고, 분리개별하기는 또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몇 개월이고, 그렇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가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지나온 육아 단계에 내가 어떻게 키웠나를 회상하시면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볼게요. 먼저 정상적 자폐기예요.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자, 신생아는 뱃속에 있는 것처럼 엄마랑 완전히 융합이 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분리되는 거는 어떤 생각도 품지 않고 엄마의 몸이 아이 환경 전체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엄마나 외부 자극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세계 속에 있어요. 적절하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생존적인 양육이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정상적 자폐기가 지나면 공생 단계가 돼요. 공생 단계는 2에서 6개월 시기의 아이들이에요. 아기의 미소 반응이 시작되면 이제 우리 아이가 공생 단계에 들어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생은 엄마와 같이 산다고 하는 공생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자신이 하나의 전능 시스템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울면 엄마가 달려가서 뭐가 불편한 게 없는지 하고 기저귀를 갈아준다거나 우유를 먹이잖아요. 그렇게 아이는 내가 울면 엄마가 달려와. 이렇게 나는 전능해. 이런 전능 시스템이라고 여기는 단계가 공생 단계고요. 이 시기에는 엄마는 적절한 안아주기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잘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울거나 뭐라거나 관심이 없이 반응하지 않으면 아이는 관계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어서 0에서 2개월 사이에 자폐 단계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기는 엄마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을 달래는 법을 배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민감하게 아이에게 반응을 해 주어야 되는 시기예요. 자,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뒤집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어가는 신체 발달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런 6개월이 지나고 24개월까지 두 돌을 맞이할 때까지는 분리개별하기라고 부르는데요. 분리개별하기는 1단계 분화 단계, 2단계 연습 단계, 3단계 재접근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분리개별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리개별하기 1단계인 분리 단계예요. 우리 6에서 10개월까지의 영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직 걷지는 못하고요. 기거나 앉거나 그리고 이유식이 막 시작된 시기의 아이예요. 이 시기 아이는 주변 환경에 관심을 보이고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하죠.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걸 가지러 가기 위해서 기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할 때 주도적이고 집요한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막 아이가 행동을 하면 어떤 엄마는 짜증을 느끼기도 해요. 좀 얌전히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걸 어떤 걸 가지러 끝까지 가서 그걸 가져오니까 그런 엄마로서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엄마는 공생 단계가 지난 것에 대해서 다소 슬픔을 느끼기도 해요. 난 우리 아이와 딱 밀착돼 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가 자꾸 엄마랑 독립이 되는 게 슬픈 엄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엄마는 이런 친밀감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엄마가 있는데요. 더 건강한 엄마는 친밀감에서 벗어나서 안도를 느낄 수 있는 엄마가 더 친밀해요. 우리는 아이하고 나하고 일체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격체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이 더 건강하거든요. 그리고 이 분리개별하기 시기에는 낯가림이 시작이 되죠. 이 낯가림이 시작이 된다는 거는 아기가 엄마와 타인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의 아이들은 중간 대상에 집착을 보이기도 해요. 처음에 엄마랑 공생관계로 딱 붙어있던 아이들이 엄마하고 떨어지면서 중간 대상을 갖죠. 보통 인형이나 이불이나 이런 물건들을 중간 대상을 찾고 집착을 하다가 아이가 더 성장하면
그 중간 대상에서도 벗어나서 내면의 자신에게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는 게 정서 발달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랑 친밀감을 갖던 아이가 중간 대상의 물건을 집착 단계가 있다면 이제 그 시간에도 더 엄마의 따뜻한 양육이 지속이 되면 그 중간 대상에서도 벗어나서 이제 아이 혼자 내면의 자신으로 독립할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지났어요. 10에서 16개월 정도 사이는 분리개별하기 2단계예요. 연습 단계예요. 분리개별학. 엄마랑 나랑 분리하는 연습 단계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때 신체 발달에서 가장 특별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신체 발달, 걷기를 시작하죠. 아이들이 돌 전후로 걸음마를 시작해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 엄마로부터 벗어나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하죠. 영아에게 엄마는 이렇게 세상을 탐색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곳이 되어주면 돼요. 그래서 엄마는 안전기지가 되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기 아이는 혼자 설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면서 자기 세계의 이해성과 자기 능력이 도취돼요. 그래서 자기애가 최고조에 다다라요. 이럴 때 엄마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한다고 아이의 그런 자신감을 공감해주면 좋고요. 이 시기에 또 엄마랑 떨어졌다 다시 만나는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놀이로는 깍꿍놀이나 잡기놀이를 통해서 이런 활동이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는 놀이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분리개별하기에서 엄마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공생에 대한 욕구가 강한 엄마는요. 사실 이렇게 아이가 분리되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가 원할 때가 아니라 아이가 원할 때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의 요구에 엄마가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뜻한 정서적 접촉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분리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적절한 육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 기준으로 아이를 안아주거나 어떤 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할 때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엄마의 육아가 필요한 시기가 분리개별하기 2단계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분리개별하기 3단계예요. 16개월부터 24개월까지 재접근기예요. 자,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엄마랑 떨어지면서 잘 지내요.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우리 아기가 이제 다 컸나 봐. 이제 정말 나도 이제 나의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막 좀 좋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16개월, 17개월쯤 되면요. 아이가 다시 엄마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들은 아니 혼자 놀고 혼자 자라던 아이가 다시 나한테 와서 찡찡대고 짜증도 늘고 너무 육아가 힘들어요 하는 시기가 16개월, 17개월, 18개월이기도 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 그랬던 것 같기도 하죠. 이 시기 아이들은 언어도 또 발달하죠. 그래서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처럼 전능감과 통제감이 다시 한번 증가해요. 그리고 엄마에게 살 껐다는 만족함과 그리고 무엇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내가 할 거야 하는 좌절을 동시에 주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 개월수 아이가 짜증이 늘고 있다면 우리 아기가 정서 발달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시기의 영아들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무조건 엄마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엄마를 내 맘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독립된 개인으로 점점 엄마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엄마가 좋은 엄마가 아니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되는 거는 또 확실히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완벽한 엄마보다는 충분히 좋은 엄마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육아랍니다. 이렇게 분리개별하기를 지나고 나면 두 돌이 지나고 세 돌까지 대상 항상성 단계를 맞이해요. 엄마가 곁에 있거나 없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엄마에 대한 일관성상을 유지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엄마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아이는 불안한 상황에서 자신 안에 있는 좋은 엄마를 통해서 자신을 달랠 수가 있는 이제 독립된 개체로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단계에서 위험한 건 엄마가 없는 것이었다면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거는 엄마의 애정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정서적 일관성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런 육아에 대한 동일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좋은 감정, 불쾌한 감정이 합쳐지는 것을 충분히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 대상 항상성을 가지게 된 유아는 자기 항상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좌절감을 약간 느끼는 상황에서도 주어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기초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어려운 일을 겪거나 좌절을 경험할 때 그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하고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영아기 때 갖게 되었던 자기 항상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일관성 있는 정서적 양육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달을 잘 정상적 작폐기, 공생기, 그리고 격리 개별하기, 대상 항상성 단계를 잘 지나면 좋은데 잘 지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고착 형상이 나타나서 청소년기나 성인이 돼서 경계선 증후군의 잠재성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아기 태어나서 36개월까지 육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아이들을 잘 발달에 맞게 엄마 기준이 아니라 잘 발달에 맞게 키워야 되는데요. 경제성 증후군의 잠재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격리개별화의 실패의 경계선 증후군은 첫 번째는 실제 혹은 상상적 유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을 주변 어른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영아기 성장 발달에서 아이가 원하는 걸 엄마가 해줄 때 엄마가 해주는 게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다 해줬어. 내가 100만큼 줬어 라고 했어도 아이가 원하는 걸 엄마가 나한테 10밖에 안 해줬어 하면 그건 10밖에 안 해준 게 되는 거예요. 엄마 놀아줘 해서 엄마가 힘을 내서 놀이터에 가서 신나게 놀아줬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100만큼을 줬다고 생각해서 놀아줬는데 아이는 엄마는 나랑 충분히 놀아주지 않았어 하면 10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엄마는 10만큼밖에 놀아주지 않았는데 와 우리 엄마는 나한테 100만큼 놀아줬어 이렇게 느끼면 그거는 100만큼 놀아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정서의 결정권은 아이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게 재미없어, 맛이 없어 라고 느끼면 엄마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거를 줬다고 해도 어머니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유기불안이 생기면 이런 성격적 유형이 나타날 수 있대요. 유기불안은 뭐냐면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유기불안이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분노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이런 분노가 생기면 사람을 피하게 되는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이 죄의식을 만들면 공허함과 무력하게 돼서 게으른 병을 가지게 되는 형태의 정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유기불안이 되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유기불안을 느끼는 최초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오기 전에 아기가 깬 경우. 그리고 아이가 자고 있는데 엄마가 수표에 갔어요. 그리고 아기가 깼는데 아무도 없죠.
그럼 아기가 혼자 있으니까 이런 유기불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엄마는 항상 자고 있어도 아이 옆에 자리를 지키고 아기가 깼을 때는 바로 반응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어머니는 아이한테 맛있는 사랑을 주어도 아이가 맛이 없다고, 양이 너무 적다고 느끼면 어머니가 준 사랑은 적고 맛이 없는 게 돼요. 우리 아이 기준으로 내가 맛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자, 경계선 증후군의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절하 사이를 왕래하는 특성에 의한 불안정하고 격양된 인간관계를 갖는데요. 어떤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게 좋다가 그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싫은 단점을 나랑 관계를 가질 때 아니야, 이 사람은 그렇지만 이게 좋아.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한 사람을 가지고 좋고 나쁨으로 나누지 않고 이런 점은 이분에 대한 불편한 점이었지만 이분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갖기가 너무 어렵겠죠. 우리 상사가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우리 사장님은 너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그 회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사람은 우리 사장님은 이런 면은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업무적인 면에서 이런 면은 되게 장점이고 내가 본받을 점이야 하고 이렇게 조절하면서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하는 그런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격리개별화를 실패한 사람들의 유형 중에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세 번째는 주체성 혼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어떤 양육을 받았냐면요. 아이를 나이에 맞게 인정해주지 않았거나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지 않고 엄마가 다 해주면 이런 나에 대한 주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잉으로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아이에 대해서 분리해야 될 때 분리해야 되는데 너무 공생이 좋아서 아이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다 해주는 엄마는 아이를 주체성이 없는 자녀로 키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는 자기를 학대하면서 평생을 괴롭게 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아기 때 육아가 너무도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사랑으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녀애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아이 기준으로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네 번째는 경계선 증후군의 특징의 네 번째는 잠정적으로 자기를 해치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막 쓴다거나 성학대, 약물 중독, 도박, 공부 안 하기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이상을 충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 아이가 막 공부도 안 해요. 그리고 막 너무 게임에 심취해 있어요. 이러면 그걸 보는 어머님이나 주양육자가 너무 괴로워하겠죠. 그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워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요. 이런 거는 마치 굶주린 배를 채워서 인정의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36개월까지 이 영아 시절에 무관심하게 성장 시기를 보냈거나 아니면 아주 차가운 냉정한 양육자에게 양육이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과잉보호하는 양육자와 함께 어린 시절을 고통스럽게 보냈거나 애롭게 보는 경험이 있다면 이런 두 가지 이상의 충동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양육, 특히 요즘엔 디지털에 의존해서 스마트폰이나 영상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거는 무관심한 양육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기를 통한 것보다는 아이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상호작용과 사랑으로 키우셔야 되세요. 부모 되는 게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힘내서 잘 키워야지 이후에 초등학교에 가고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됐을 때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격리개별의 실패의 5번째 특징을 보면요. 자살기도와 암시 혹은 이업을 하는 경우와 자신을 해치는 행위를 한대요. 근데 이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기 못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재수추어를 하는 모습의 특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6번째 특징은 강한 정서 불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서 불안은 자기 확신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는 거죠. 자기 확신이 없다는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해야 할 수 있는 기력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7번째는 만성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는 공허감은 이렇게 허한 거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한테 마음을 충분히 받지 않은 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어머니의 상실의 느낌이 상징적으로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기는 정서 장애예요. 엄마랑 같이 있지만 혼자 사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언제나 마음이 텅 비어있는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죠. 공간에 같이 있지만 정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면 이런 망성적인 공허함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8번째는 부적절하고 격양된 분노를 참지 못하는 심상이 있대요.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냥 화낼 일이 아닌데 화내는 어른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화의 근원지는 화내는 사람의 자격지심이에요. 이 화는 그 나를 돌본 주양육자, 어머니에 만들어지고 그것은 아이 마음속에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화를 내지 않도록 키우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간섭하지 않으면 화를 내지 않겠죠. 비 오는 날인데 부츠 신고 간다고 떼를 부리거나 겨울인데 샌들을 신고 간다고 해요. 그럴 때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고 아이한테 이야기해주면 돼요. 지금은 너무 추워서 이 샌들을 신으면 발이 시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네가 신고 갈 거야? 엄마는 신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결정권을 줘요. 그럼 아이가 결정해서 샌들을 신고 나갔다가 춥다면 다음부터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지 하고 생각하겠죠. 근데 야 겨울에 무슨 샌들을 신어 안 돼 하고 하면 화만 만들어주는 엄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이의 요구를 잘 들어주고 간섭하지 않고 키우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9번째는요. 순간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해의식과 심한 해리적 증상을 가지고 있대요. 화가 났을 때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격리 개별화를 실패하면 경계선 증후군이 될 수 있어요. 생후 18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에 어머니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다든지 간혹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혹은 떨어져 있던 사실이 지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든지 아니면 매를 많이 맞았다든지 과잉 보호를 받았다든지 무관심한 어머니와 함께 자랐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는 아이는 이런 경계선 증후군의 질환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되겠죠. 그럼 창의성과 능력이 좋은 아이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가 간섭하지 않고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키우면 돼요. 아이의 요구는 간섭 없이 아이는 엄마의 간섭 없이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지체 없이 잘 공급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가 부칠 때나 혹은 아이가 무언가를 놀라 두려워할 때 아이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고 그렇게 아이에게 어머니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돼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이의 생활에 간섭해야 될 때는 삐뽀삐뽀 차가 출동하는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아이를 해줘야 되고 과잉의 수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또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다 하고 기준이 어려울 때는 이 행동이 경찰차가 출동할 일이었는지
아니면 앰뷸런스가 와야 될 일이었는지, 이런 일만 아니면 아이를 다 허용할 수 있는 어머님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지금 3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도 약간 경계선적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남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떡하죠? 네, 다시 키우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생애 주기 안에 제 작업이 필요한 기회들이 있어요. 36개월이 지났으면 영유아기에 다시 36개월을 키우면 되고요. 청소년기에 또 성인기가 돼서 이렇게 가족을 떠나 독립하는 시기, 결혼을 하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내가 그 엄마가 돼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정서적 지지를 해주면 건강한 심리 지원을 통해 잘할 수 있고, 우리는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18개월인데 지나간 양육을 봤더니 저는 18개월 때까지 너무 제가 간섭하면서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18개월 때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이 대상관계 이론에 맞춰서 다시 키웠어요. 간섭하지 않고 아이가 원하는 걸 충분히 공급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지금 개월수에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다시 잘 키우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멋진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연료가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의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주는 정서적 지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지원을 바탕으로 배움을 통해 운전을 하는 것처럼 먹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친구에게 양보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유아반이 돼서는 다른 어떤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는 거, 영어 공부나 수학 공부나 한글 공부도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가서는 이런 걸 공부를 잘 하려면 이런 정서적 지원이 잘 충족이 돼야지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이 이론과 맞춰서 또 정서 지원과 함께 맞춰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가 있어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도서는 임종렬의 모신이란 책이고요. 그리고 이 정서지능, 이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처럼 왜 정서가 중요한지를 다룬 책이 있는데, 이 두 책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끝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자녀는 내가 받은 축복의 선물이에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요. 우리 아이도 부모님도 행복한 육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